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쉬웠죠? 저희가 힌트를 좀 많이 드려가지고 줄여서 건기식. 이거 6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고 기능식품으로. 왜냐하면 그 기능성을 당국이 인정한 원료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을 또 만든 거죠.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이제 어르신들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아니면 이제 영양제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히 다른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최근에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이것을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좀 논쟁거리가 됐는데 1743님 생활용품점에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너무 비싸게 받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분 함량을 보면 압니다. 딱 그거를 30일치만 담고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 담으면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충분히 담고 다양한 영양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넣으면 또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영양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사실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만들면 또 싸게 만들 수는 있죠. 이인혜님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듣기에서 듣습니다. 오늘 마침 시간이 생겨서 퀴즈도 맞춰봅니다. 성공예감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8272님은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있지요. 운동과 함께요. 이렇게. 역시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챙겨 드셔야죠. 7769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지루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김동아님. 건강기능식품 정신건강기능식품은 성공예감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계속 열려 있고요. 또 KBS 콩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특히 그 전시회 티켓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라는 전시회 노원구에서 서울 노원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2분께 각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앞머리에 전시 혹은 전시회 이렇게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연락처가 필요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 증시가 오늘 강하네요. 코스피는 0.47% 오른 2540, 코스닥은 1.2% 오른 746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밤사이에 장 막판에 내림으로 푹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1456원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한 1.8% 정도 강세, 기아차도 2% 강세, 네이버는 1.5% 강세,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산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증시 흐름이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들은 딥시크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과의 어떤 관세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도 생기는 흐름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주목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의 박수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중국 경제에 그래도 간만에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관심을 갖더라고요. 느껴지십니까? 네, 딥시크 이후에 확실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늘어나서 저도 여러모로 분석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 오늘에서 고기 관련된 연결점들, 딥시크 이후에 중국이 뭐가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은 가장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이슈부터 들어볼게요.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가 아니라 10%에 10% 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회가 열리는 그 첫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 셈이기도 하고 요거 자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확실히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 전략은 잘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 공산당이 뭘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이기 네. 때문에 당이 중요한 행사가 하는 날을 꼽아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협상 방안을 가져오게끔 하려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신경 쓰는 지점들을 이렇게 쿡쿡 찔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회가 요 시점에 나쁘지 않겠네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협상 방안은 뭘 기대할까? 트럼프 1기 때 네,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였지만 협상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산 제조 이런 품목들이라든지 항공기 그리고 대두나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2천억 달러 정도 사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협상 방안을 가지고 와라는 뭐 이런 어떤 제스처 중의 일종으로 사실은 압박을 가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협상 방안을 가져오기는커녕 대로 이 어찌 보면 반박 조치들, 보복 조치들을 해서 미국산 뭐 밀이나 옥수수 15% 관세 올리고 대두나 돼지고기 뭐 이런 거 10% 올리고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농축산물까지 확장돼서 대미 수입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사실상 뭐 제재 리스트에 중국에 넣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의도가 미국이 의도했던 거랑 중국이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에너지 또 곡물 수입을 더 확대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대미에 대해서도 15% 추가 관세 우리는 더 때릴 거야. 약간 좀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미국에게 어떻게 좀 아픈 조치가 될까요? 15% 추가 관세를 이제 중국이 미국 거에다 물리겠다. 이게 저는 중국이 처음 에너지 관세 2월 4일 날 미국이 관세 올리고 보복 조치했을 때 미국의 서방 언론들은 솜방망이식으로 중국이 대응하고 있다. 아, 중국 뭐 보복 조치 별거 없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농산물, 축산물들 늘린 것도 이제 좀 보면요. 트럼프의 지지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중국이 정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해도 당연히 중국이 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트럼프의 어디를 꼬집었을 때 제일 아플까?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표심이 그리고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들이 뭘까?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쪽은 이제 주요 화석 연료니까 러스트벨트 쪽을 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트럼프의 지지층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와 이런 쪽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지지층의 심리를 좀 흔들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기업들도 막 제재를 했거든요. 네, 10개, 15개 이렇게 나눠서 제재를 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의도는 뭘까? 그리고 요 전에 있던 건데 구글 반독점 도사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애플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대기업들 오너가 트럼프한테 좀 지지 성향들을 내비치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후원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트럼프 입장에서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다 줄 서고 취임식도 참석하고 후원금도 냈는데 정작 중국 쪽이 우리를 때리고 있네? 그쵸.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매출액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작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을 텐데 또 결국에는 이러한 일반 국민이든 아니면 이런 대기업들의 오너이든 트럼프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쪽에서 조금 되돌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중국이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좀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아픈 부분만 골라서 때린다. 그게 현재 이제 중국의 반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명분으로 삼는 거는 펜타닐 문제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마약인데 이게 자꾸 중국 쪽에서 넘어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더 부과하는 거다. 중국이 더 강하게 단속하라. 이거는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명분은? 실제로 중국 안에서는 마약이 유통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 소재들을 만들어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추가 작업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국제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명분에서 내가 상대방을 압박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펜타닐로 명분을 삼은 것 같고요. 뭐 팩트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거라기보다는 이 루트를 잘 보시면 펜타닐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우회 수출이 멕시코와 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타닐을 콕 집었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른 제조품도. 네, 우회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산인데 관세를 내지 않는 루트를 찾아서 들어오니 심기가 네.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이제 프레임으로 잡은 게 펜타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이야기는 이게 계속 4년 내내 지켜봐야죠. 또 하나 처음에 이제 딥시크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딥시크 공개 이후에 진짜 뭐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고 실제로 그 이후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의 주가도 최근까지도 또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 개발비도 적게 들였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견제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AI 모델을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네, 딥시크 관련돼서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질문 주신 거거든요. 시장에서 얘기했던 저비용 고효율 요 관점에서 앞에 있는 저비용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많이 이렇게들 보고 계시고요. 지금 딥시크가 공개한 V3 버전이 앞에 있는 V1과 V2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V3가 나올 텐데 지금 얘기하는 이 저비용 카테고리에는 V1, V2, 버전 1, 2에서 개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본인들이 공개한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쓴 비용은 제외하고 맞습니다. 고3 때 거의 수능 앞두고 들인 비용만 공개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규모까지 합치면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이렇게 투자한 비용이 더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보는 관점이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고효율은 맞죠. 기술 자체는. 네, GPU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LLM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GPU를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좀 힘든 순간들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이 이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떻게든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초반부터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나서요. 단어들을 계속 바꿔서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 바꿨던 게 뭐냐면 쌍순환이라고 쌍순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서 내수도 좋게 해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밖에서 수출해서 내순환과 외순환이 잘 움직이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네, 이거 단어만 바꿨지 사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고품질 발전이거든요. 국산화를 막 끌어올린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넘어온 게 신품질 생산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이 계속 중국 제조 2025가지고 뭐라 하니까 우리는 단어만 바꿔서 중국 안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보조금을 무한대로 줄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제가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다녀왔을 때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GPU를 우리는 개수를 무시하고 어마어마하게 연산하는 데 쓰고 있어라는 얘기를 중국의 반도체 개발 회사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AI 관련된 쪽. 몇천 개 단위가 아니라 몇만 개 단위로. 보통은 수십 개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백 개, 뭐 1000개 이상. 그러니까 GPU는 사실 최소한으로 해서 이 효율을 높이는 게 지금의 딥시크의 모델이긴 한데 이 전에는 여러 가지 가성비 따지지 않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돈 있다.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보조금 나오니까. 네, 정부 단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1000카 100카라고 하거든요. 1000카 100카. 1000개의 카드, 그러니까 GPU 칩.
아. 100개의 칩. 우리는 가성비 무시하고 일단은 테스트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서 지원해줬던 기반으로 딥시크가 나온 거고 실제로 딥시크의 투자자 구성 중에서 가장 비중 큰 게 중국의 주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주하이에서 이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꾸준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가 어찌 보면 지금은 B2C, B2B 모두 다 이 비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빅테크 대기업의 어떤 자본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던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자회사로 하나 있는 회사가 개발하는 게 글로벌 대박을 친 건데 그 뒤에는 또 지방 정부의 또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네, 제가 실제 가서 중국의 반도체 협회 뭐 이런 쪽 만나봐도 그때 반간첩법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다이아그램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뿌려놨다는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딥시크라는 큰 어떤 소용돌이를 만드는 씨앗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한 1000개 기업 투자해놓고 그 중에 한두 개만 대박 나면 된다. 그 저기 기본적인 VC의 마인드인데 벤처 캐피탈의 마인드인데 이걸 이제 정부 단위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고 네. 로봇 기술도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중국 기업들의 어떤 로봇 활약상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 개발상을 보고 있을 때마다 와 너무 놀랍니다. 네,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실제로 제가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쭉 만나고 왔는데 네. 뭐 지난해에도 이미 성과들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섭게 다가오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 딱 봤을 때 중국의 그런 기술 굴기, AI 로봇의 발전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액션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전략들이 관세가 일단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당연히 네. 기술적인 영역도 들어올 거고 예. 특히나 기술에서 반도체 결국엔 AI를 구현하려면 반도체가 없으면은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단에서의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바이든이 주로 했던 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800 시리즈, 네. 그다음 100 시리즈 다 중국에 공급 못하게끔 막아놨고요. 근데 딥시크는 이미 사전에 제재 전에 확보했던 800 시리즈를 가지고 H800 가지고 구현을 한 거고 지금은 중국에만 공급이 가능한 건 H2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네. 칩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안에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는 GPU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밑에 어센두 910이라고 하는 이제 AI 칩, 그 다음에 바이두 산하의 쿨룬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가 만드는 칩이 이미 엔비디아가 중국에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H20보다 사양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GPU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입하는 H2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H20 우리 수출 중단할 거야라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표돼도 중국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가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CPU뿐만 아니라 네, GPU도 만들고 있고 네, 그 성능도 이제는 꽤 잘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멕시코, 캐나다로 우회 수출을 하듯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입을 하면서 H100이나 B100 같은 최첨단 칩도 중국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 잘 지내는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 같은 국가들을 네, 네. 보면 그들이 반도체 랩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랩을 만들면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 목적으로 이런 고사양 GPU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관세 장벽을 치면서 막을 수는 있다 쳐도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우회 수입하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나라들, 그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보따리상을 통해서 가져가는 칩을 이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긴 상당히 어렵죠. 중국도 현실적으로. 그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구현하는 AI 칩을 구현하는 기술력 중에서 칩넷이라고 있는데 네. 칩넷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CPU, GPU 이런 스펙들을 다 다르게끔 설정해서 이걸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하는 건데요. 네. 요거를 암시장에서 하나하나 사와서 칩넷 기술로 패키징을 고도화해서 우리가 AI 칩을 좀 구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필요한 보드 하나 만들 때 네. 우리가 필요한 거 블록별로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게끔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맞춰서 쓸 거야. 네, 그래서 암시장에서 하나하나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막으려는 자와 그걸 뚫으려는 자 치열합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딥시크 신규 앱 다운로드를 그래서 막기도 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왜 중국 이모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로보라.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 아니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민감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제가 발간한 보고서도 있고 중국이 낸 정책을 보고 쓴 건데 지난해 6월쯤에 중국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물류센터 건설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네.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중국의 알리테무 같은 이런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를 하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라. 그리고 데이터 실크로드 같은 걸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확보한 물류 창고나 이런 물류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공유하라. 네, 해외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서로 기업들끼리 중국 기업은 공유해서 효율성을 높여라.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이제 접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마윤을 압박했던 그 시즌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던 거고 기업들끼리 공유를 하고 당연히 정부도 여기에 액세스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딥시크를 이제 우리나라가 차단한 명분 중에 하나도 여기에 데이터 일부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유가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참 데이터에 대한 이 어떤 분석과 이 확보에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딥시크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다라는 게 그 데이터 센터를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 운영사한테 넘어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일 테니까요. 안심을 놓을 수는 없는 거네요. 방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하면서 봐야 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너무 예민한가? 근데 이게 또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집에서 그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 구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을 먹으면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진출한 기업들을 이제 장려하는 빅데이터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 여기 보면 이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 같은 쪽으로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나 그 해당 국가의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무서운 게 많은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로 어떠한 뭐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는 건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염가의 그 물품들을 해외에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중국 안에서도 저가 소비가 유행을 했으니까 해외로 밀어내기를 한 것도 있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이것도 있지만 네. 이 기업들을 장려했던 배경은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 확보에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중국판 그 M7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기술주들, 특히 이제 항생 테크 그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기술 공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이 드디어 2015년, 16년에 하려고 하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꽃 피우고 있다. 네.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앞으로 신경제, 국영제를 교체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국영제 비중을 낮추고 신경제 비중을 높여가는 게 우리의 전략적인 중장기 방향성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 트랜스퍼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잘 워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중국이 또 공동부유 이런 걸 하면서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현실화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중국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프라 투자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서 구형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철도, 수로 이런 거 짓는 인프라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신형 인프라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제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공동부유하고 나서 이 신형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줄어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신구 경제 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은행, 귀주 모태주 같은 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을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은행 많이 들어가고 필수 소비재, 맞습니다. 우유 만드는 회사 막 이런 네. 회사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올라가는데 이제 중국은 그게 많이 바뀌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구경제보다는 신경제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다리 짚고 도로 놓아라 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더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무섭네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거는 가격 경쟁력을 너무 잃어버렸고 물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첨단 산업에서도 중국에게 거의 뒤처지고 있는 따라잡히는 겁니까? 뒤처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AI 영역은 중국이 먼저 기술적인 돌파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현실인가요? 우리는 더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조금 기회가 있는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한류 콘텐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한 판호 조금씩 이제 내주기 시작을 했었고 중국 내에서 어떤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에 대한 허가 이런 것도 지금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현재? 저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한 거라 정치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뒤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이러한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죠. 네. 동맹국도 관세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틈을 활용해서 이 느슨해진 틈에 중국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림들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이 정확히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원래는 뭐 대표적인 중국의 동맹국이었죠. 그렇다면 중국도 비슷한 전략으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이제 한한령 해제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래서 원래는 그 해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요거 다시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을요? 네네. 요게 이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식 시행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게 사실 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네. 미국이 러시아의 손을 잡으려고 하듯이 중국이 한국의 손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사드 보복 이후에 거의 8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돌 그룹이 과연 중국에서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 뭐 CF를 찍으려다가 취소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많이 다를까요? 일단 공연 재개 그다음에 중국에 들어가는 게임 콘텐츠 그다음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런 걸 OTT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가능성이 꽤 생긴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허가를 해준 것 플러스 왜 지금일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제가 중국에 오랜 시간 또 생활도 했었고 중국의 지인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중국에 있는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보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도 본인들이 느끼기에 한국 컨텐츠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컨텐츠가 다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네,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컨텐츠적인 어떤 부분도 우리의 퀄리티가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시장을 열어도 될 만큼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 네, 컨텐츠 측면에서 그렇고 다만 사실 아이돌 측면에서는 조금 그거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공연을 열어주면 사실 저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공연을 하고 뭐 음반 같은 거 발매하는 거 이쪽이 가장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아직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중국 아티스트는 없거든요. 아하. 그렇죠. 또 문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상품인데 그 네. 문화 상품의 경쟁력 자체는 좀 우리와 아직 많이 다르다. 네. 격차가 있다라는 거.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주가가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워낙 베이스가 낮았잖아요. 오랜 기간 기대감 중국에서 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베이스 요가를 통해서 그래도 올해는 괜찮은 그림들은 전반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 기반의 어떤 이 문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요게 가장 좀 저는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그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 기대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우리나라 방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거의 다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외적으로 안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11월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이러한 컨텐츠 내용들이 주고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올 건지를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한한령 해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여행객들이 대규모로 이제 한국에 또 넘어올 수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옛날에 따이공이라고 하죠. 한국에 넘어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화장품을 사가고 보따리 상대. 네,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는 그때는 중국 안에서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내수가 좋아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하. 강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소비가 너무 흘러 넘쳐서 넘어왔던 건데 지금은 물론 딥시크 이후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형 인프라 카테고리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일정 수준 고용 같은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거는 좀 시차를 두고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좋아진다기보다는 빠르면 뭐 한 4분기, 늦으면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좀 여행객들이 넘어오면서 소비가 좀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소비 여력 자체가 좋아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나와서 또 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아직 그 조금 이제 회복은 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사드 이전 회복까지 아직 좀 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잠깐 말씀해 주신 그 따이궁이라고 하는 보따리상이 정말 큰 손으로 많이 사갔었는데 개별 단체 관광 오시는 분들도 면세점에서 어느 직원이 어떤 상품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이렇게 쓸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소비 행태가 많이 변했잖아요. 여행의 행태도 많이 변했고 이게 좀 우리 경제에 그럼 과거만큼 도움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한한령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기저효과. 얼만큼 지난해 대비해서 좋아지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로 좋아지면 주가는 또 오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인 전체 총 규모 네. 요 관점에서 사드 이전만큼의 그 사이즈로 돌아온다. 아하. 요거는 사실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 그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까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가능성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요걸 이제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찾는 게 아니라 에이펙 개최국을 찾는 거다. 그래서 좀 의미를 평가절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 국가와 우리가 가깝게 지낸다, 예. 뭐 누구의 어디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 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명확하게 한쪽에 붙어 있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인도는 미국이랑도 어떻게 이런저런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러시아에서 저가로 원유도 수입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실리를 따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소통으로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우리의 카드가 오히려 노출된 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국익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비즈니스적으로, 트럼프도 비즈니스맨이고 네. 우리도 비즈니스적으로 간다. 중국도 우리한테 뭘 얻고 싶으면 우리한테 뭘 줄 거를 보여다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최대 정치 행사이고, 조금 전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중국이 5%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지난해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요 정도면 그게 뭐 시장의 예상치입니까? 네, 시장이 이 정도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5%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신경제로 가면서 그 숫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사실은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거겠네요. 숫자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네, 전반적인 숫자들 이렇게 쭉 훑다 보니까 재정 규모나 GDP나 뭐 CPI나 거의 컨센 정도고, 오히려 재정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자체나 물가 성장률 자체나 시장이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네. 재정 지출이요? 네, 재정 지출은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해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네.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초입부에 AI 이 딥시크 기반으로 중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네네네.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두 번째, 딥시크 알겠는데 좋은 거, 네. 중국 경제가 그러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다리 놓고 도로 놓고 네, 이게 뭐 아니고 건물 짓고 하면은 그 인프라가 좋아지는 건데. 네, 딥시크 이후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이 연결고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이런 걸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이게 이 재정 지출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 투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은 되지만 주도하는 건 중국의 빅테크들이 될 겁니다. 아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조금 더 늘리면 징동, 뭐 이러한 뭐 딥시크 등등 이런 기업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말하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어마무시한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들 기업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수십조 원 투자한다고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마윤을 만났던 이벤트가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만났던 좌담의 내용들을 쭉 큰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A4 용지를 쭉 뽑아서 다 봤거든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좀 눈에 확 띄었던 단어는 시진핑 주석이 선부촉 공부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선부로 공부를 촉진해라. 이게 뭐냐면 선이 먼저 부자가 돼서 공동부유를 너네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들한테. 기존에는 공동부유가 저기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공동부유를 같이 너네가 보편화해라. 저는 사실 요 인과관계가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조금 헷갈려서 처음엔 좀 경계했었거든요. 근데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좀 확신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빅테크들한테 이제는 하고 싶은 AI 영역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다 풀어주고 여기에서 확보한 이득을 가지고 너네가 전반적인 연결고리는 키워드는 고용입니다. 고용을 만들어줘.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약간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는 거네요. 더 테크 기술을 접목한. 네, 시진핑 주석이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중국 정부 혼자의 힘으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고용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부로 공부를 만드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는 저는 고용이라고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창출하는 고용들을 잘 보면 이게 대부분 청년층이랑 연결되거든요.
아하. 네, 이들이 신규 고용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 게 사실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좀 심각해졌던 거랑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전된다고 하면 물론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죠. 다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들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의 여러 가지 중국 안에서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때마침 중국의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중국의 머리 좋은 천재들은 저장대학교인가요? 요즘 그 학교가 뜨더라고요. 거의 네, 뭐 실리콘밸리에 딥시크.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처럼 네. 다 거기 가려고 한다고 하고 또 창업 열풍이 분다고 하고. 이게 리커창 총리 돌아가셨지만 네. 리커창 총리가 있던 시절에 사실은 많이 육성을 해서 지금의 사실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정책. 근데 이번 양회에서는 AI 플러스라고 하는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서도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꽃 다음에는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열매는 중국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경제로 보여지게 될 거고.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SOC 투자를 얼마나 늘릴까요?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부양할까요? 그걸로 소비가 늘어날까? 계속 이거 한 우리 10년째 질문하고 답변 듣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완전 달라졌네요. 네, 완전 컨셉이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공동부유 딱 나오고 나서 이제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상거래만 하고 게임 회사는 게임만 하고 배달 기업은 배달만 하는 이 사이클에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성장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지금은 다시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휴머노이드도 하고요. 아하. 네, 게임 업체가 AI 영역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업종의 허물과 이 장벽을 다 이제 부숴서 여기서 합종 연행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좌담회 시진핑이 만난 그 자리 이후로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주로 보니까 원래는 알리바바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멀티플을 볼 때는 여기는 전자상거래들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급등이 한번 부는 바람일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를 봤을 때 이제 조금씩 후자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그 중국이 정말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점도 있고 긴장해야 할 점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오늘 KB증권의 박수현 팀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만듭니다.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국가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총 7건의 금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고속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km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캐나다의 브리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설명드리지 못한 저평가된 기업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과 가치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재된 혹은 미래의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을 때 그걸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순자산과 비교하기도 하고 네, 수익과 비교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뭐 PBR, 네. PER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의 평균보다 낮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은 순자산 대비
뭐 PBR이 1 미만이면 순자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0.5. 그러니까 이 회사를 팔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2배를 벌 수 있지만 네.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성장성이 나오지 않거나 네. 아니면 대주주가 꽉 움켜쥐고 배당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도 않는다면 네. 그걸 순자산 가치의 절반 가격으로 산다 한들 시장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싼 값에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네. 저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를 볼 때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하고 이른바 밸류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대체거래소 출범 관련해서 8280님 도대체 대체거래소 왜 필요한가요 하셨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대체 왜 필요한 거냐.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 비용, 편익 측면입니다. 사실 시간은 기존에 우리가 6시간 반 동안 거래할 수 있었던 네. 주식 거래 시간이 이제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지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시장의 의미는 가장 큰 게 거래입니다. 거래. 네. 근데 그 거래 활동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시간에든 내가 원할 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더 나아지는 거고요. 비용도 약간 낮아지죠. 기존 대비 한 20에서 40% 낮아진다고 네. 하는데 다만 이거는 체감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수점 이하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거래할 때 1,0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래 많이 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조금 의미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편익 측면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DMA라고 해서 그 서버에다가 바로 특정한 라인을 연결을 해줘서 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더 빠르게 초고빈도로 할 수 있게끔 막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네, 거래소 인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반칙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제공을 하지 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4432님 정규장 시간이 달라지면 다음날 아침 기준가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아시다시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이때 오후 8시 종가와는 무관하게 다음날 한국거래소 종가가 기준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2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그 네. 2개의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시장 가격을 만들어서 거래를 각각 하시게 된다라는 거지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